10.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손승호가 경찰에 끌려갔다. 그리고 그가 근무하던 출판사가 문을 닫았다. 사상적으로 불온한 서적을 출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보문은 면회를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일단 사상에 관계되는 한 경찰의 통제와 폐쇄는 철저했다. 그리고 경찰은 기자라는 존재를 주의자만큼이나 적대하고 꺼렸다. 담당 형사를 아무리 회유하려 했지만 손승호의 면회는 가망이 없었다. 담당 형사의 태도는 사무적인 책임감 때문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으로도 주의자들을 사람 취급할 수 없다는 뜻이 확고했다. 경찰 거의가 품고 있는 그런 감정은 이북 체제에서 친일 경력의 경찰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맥을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기는 대부분의 군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다. 면회할 길이 막혀버린 김보문은 막연한 기분으로 자신의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서대문 구치소 미결감으로 넘겨진 이학송의 면회도 안 되고 그 길을 뚫을 만한 사람이 자신의 주위에서는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김보무가 궁색하게 생각해낸 사람은 서울신문의 민기홍이었다. 그가 사회부 기자니까 혹시 선이 닿는 형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이 형의 면회를 2번 시도했었지만 실패였어. 민기홍이 고개를 저었다. 그 쓴웃음이 어린 얼굴을 바라본 채 김보무는 더 할 말이 없어지고 말았다. 반공세력화한 막강한 경찰력과 사상범죄가 그 어떤 범죄보다 혹독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다시 실감할 뿐이었다. 손승호 씨가 어떤 조직에 가담해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출판사 직원으로 잡혀 들어간 것이면 그다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소? 다 검열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출판물이 불온하면 얼마나 불온하겠소? 경찰들의 건수 올리기 과잉 단속일 테지요. 글쎄요. 경찰들의 행위야 그렇지만 일단 사상적으로 혐의를 받은 이상 경찰에서 두들기기부터 할 것이고 어떤 사건이라도 조작해서 얽어 넣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김보무는 이학송의 소개로 손승호가 그 출판사에 취직한 것이 혹시 문제가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는 말은 하지 않았다. 너무 비약인 것 같고 또 민기용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도 아닐 듯 싶기도 했던 것이다. 민기용은 사회부 기자를 하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언제나 일정한 거리 밖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조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냉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비웃는 것도 같고 무시하는 것도 같은 미묘한 그의 코웃음은 사색적인 얼굴과 함께 그런 인상을 더 진하게 했다. 그야 뻔한 일 아니겠소. 그자들이야 다시 일정시대 같은 권력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도대체 이놈의 세상을 어찌해야 좋을지 환멸스러워 살 수가 없는 노릇이군요. 글쎄요. 일말의 양심을 가진 지식인 치고 해방 이후의 현실에 대해 환멸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환멸은 환멸일 뿐이지 무슨 방도가 되겠소? 김영이나 나나 뭘 좀 배우고 생각할 줄 안다는 식자층들은 현실 속에서 이미 허수아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이분론적 선택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식인들이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 혼자 고민해봤자 공연불이고 서너시 모여 앉아 고민해봐도 공연불이요. 양심상 현실 세력에 가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항하자니 좌익으로 몰아치는 정치적 올가미가 목을 낚아채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인적 고민은 할 필요가 없어.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대중의 한 존재로서 현실을 올바로 지켜보는 일밖에 없다는 생각이오. 민기용은 가운데 손가락으로 안경의 코걸이를 밀어올리며 김보무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게 대중의 앞에 서지 못할 바에는 대중의 삶이나 제대로 살라는 뜻인가요? 뭐 꼭 그런 뜻이라기보다 내 생각으로는 이놈의 세상이 달라지는 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소. 그게 뭔가 하면 기왕 썩은 세상이니까 한 2, 3년 더 푹푹 썩게 내버려두는 거요. 권력이 썩을 대로 썩다 보면 재물에 무너지게 될 거고 그러는 동안에 대중들의 불만과 불신은 쌓일 대로 쌓여 폭발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뒤집어질 것 아니겠소. 종기야 골물대로 골마야 뿌리가 빠지는 법이니까요. 글쎄요. 그게 2, 3년이 아니라 2, 30년이 걸리면 어찌 됩니까? 글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돌아가는 형편으로 보아 이런 식의 권력의 횡포와 부패를 대중들이 그렇게 오래 참으리라 생각되진 않소. 민기용은 묘한 웃음을 흘리며 물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경탈력으로 대표되는 아나무인격인 권력의 횡포는 갈수록 대중들의 원성의 대상이었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각종 관공서의 부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렇다고는 하나 민기용의 말은 막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또 틀린 말도 아니었다. 권력 지배층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고조되면서 광범위하게 일체감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권력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체 균형을 상실하게 되면 그건 사회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계기가 되는 셈이었다. 역사의 많은 사례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기용이 그 시기를 2, 3년으로 점치고 있는 것에 대해 김범우는 다소 놀라움과 함께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예감이나 예견이 꼭 객관적 구체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나름의 근거는 있게 마련이었다. 민기용은 사회부 기자였고 그 나름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더구나 그가 흘린 묘한 웃음은 어떤 자신감의 표현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2, 3년이라고 한 데는 무슨 근거라도 있으신 겁니까? 김범우는 신중하게 물었다. 이수,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요. 민기용의 어조는 확신에 차 있었고 김범우는 선거 결과를 한순간에 떠올렸다. 그 선거 결과가 현 정권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놀랄만한 결과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김 형은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난번 선거가 이성적 대중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선거 결과는 대중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정치를 원하고 있는가를 표현한 것임과 동시에 현 정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인 것이오. 현 정권이 그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할 때 대중들은 어떻게 하겠소? 그때는 행동적 대중혁명을 일으키는 일밖에 남지 않았소. 권력의 횡포와 부패가 시정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었다간 대중들은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라는 게 내 생각이오. 여당이나 한민당 계열의 공공연한 금품 매수를 물리치고 선거 결과가 그렇게도 의외였던 것은 그만큼 대중들의 정치 의식이 높고 정치 욕구가 강하다는 증거 아니겠소. 그런 대중들은 정치인들의 타락이나 전력의 배신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해결도 되지 않을 쓸데없는 지식인적 고민 집어치우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 정신이나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다가 그런 시기가 닥치면 행동이나 제대로 하라는 민기용의 생략된 말을 김범우는 찾아내고 있었다. 민 선배님 말씀에 수긍이 갑니다. 하여튼 고민스러운 세상인 건 틀림없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틀림없는 것 아니겠소. 이 형이나 손승호 씨 문제도 다 그 테두리 안에서 야기되는 권력의 폭력이오. 나로서도 당장 어쩔 수가 없으니 좀 두고 봅시다. 민기용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바쁘실 텐데 이거 시간을 너무 지체했습니다. 김범우는 먼저 몸을 일으켰다. 피차 일반인 직업 아니오. 민기용이 웃음 지으며 일어섰다. 김범우는 그 웃음에 왠지 적막함을 느꼈다. 멍이 든 손승호의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어제 취조를 받으면서 양쪽 볼을 어찌나 얻어맞았던지 밤을 새고 나니 코가 없어질 정도로 얼굴이 부어오른 것이다. 밤새 잘 생각했겠지? 오늘은 바른 대로 돼. 너네 사장, 남로당 직책이 뭐야? 형사는 나직하지만 질긴 목소리로 물었다. 어제 말한 대로 모릅니다. 손승호는 눈길은 떨어뜨린 채 대답했다. 이 새끼 돼지고 싶어! 형사가 책상을 내려침과 동시에 소리를 질러댔다. 손승호는 이를 악물며 눈을 질끈 감았다. 또 볼을 칠까봐 일어난 반사작용이었다. 그러나 그는 신음을 삼키며 맞물었던 어금니를 떼어버렸다. 뺨을 너무 맞아 입꼬리가 모두 들떴는지 갑자기 솟는 시고 아린 통증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너 볼 다 터지고 이빨 다 빠지기 전에 순순히 불어. 너네 사장 남로당 직책이 뭐였어? 정말 모르... 개새끼!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형사의 손바닥이 손승호의 왼쪽 볼을 후려쳤다. 눈에 불이 번쩍 일며 비명이 울컥 솟아올랐다. 그러나 비명이 입 밖으로 터져나오지 못하도록 손승호는 주먹을 부여쥐며 참아냈다. 어제부터 꼭 따기만을 때리는 형사놈에게 첫 번부터 비명을 들려주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볼에 느껴지는 통증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다. 어제는 타격이 가해지는 순간의 아픔이 지나면 얼얼하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남았는데 오늘은 타격당하는 순간의 아픔도 어제보다 훨씬 심할 뿐 아니라 뒤에 남는 통증도 쏙쏙 아리고 속살을 후벼 파는 것 같아 견디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이 새끼, 그럼 네 놈 직책은 뭐였어? 직원일 뿐. 이번에는 오른쪽 볼에 주먹이 날아왔다. 손승호는 코로 신음을 흘리며 손바닥으로 볼을 감쌌다. 어제부터 형사는 오른손으로 손승호의 왼쪽 볼을, 왼쪽 주먹으로 오른쪽 볼을 번갈아가며 후려치고 갈겨대고 했다. 그래서 주먹으로 맞은 손승호의 오른쪽 볼에는 멍이 더 많이 잡혀 있었다. 저 죽일 놈이 어제 제가 얼굴만 이리 때리는 것인가?
이놈아, 차라리 몽둥이질을 해라. 손승호는 통증과 함께 끓어오르는 모욕감으로 가슴이 부들거리는 증오에 떨고 있었다. 이 새끼 엄살 떨지 말고 똑바로 앉아. 빨갱이 새끼들이 아무리 독하다 해도 우리 손에 안 잡혔을 때나 통하는 얘기지. 일단 우리 손에 잡힌 이상 그 도끼 안 꺾이는 놈들 하나도 없어. 너네 놈들 도끼 빼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 골병 다 들고 나서 풀지 말고 피차에 좋게 어서 풀어. 남로당 직책이 뭐야? 손승호는 더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이 새끼 내 말 안 들려? 형사가 벌떡 일어서며 손승호의 왼쪽 뺨을 후려갈겼다. 손승호의 입에서 비명이 터지며 몸이 오그라들었다. 그리고 책상 위로 피가 뚝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 선연하고 새빨간 핏방울들의 떨어져 내림을 손승호는 꼼짝도 하지 않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너 같은 친일파 놈에게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너 같은 민족 반역자들이 이 땅에 도대체 몇이냐.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없을 때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니놈들한테 이런 꼴을 당한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무슨 나라냐.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해방이 되자마자 너 같은 놈 하나를 죽이고 나도 죽었더라면 얼마나 의미 있는 죽음이었을 것이냐. 너 같은 종자들이 150만,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150만이라면 이 땅은 깨끗해지지 않았겠느냐. 네 놈을 죽일 무기만 있다면 네 놈을 당장 죽이고 나도 죽고 말겠다. 정말이지, 죽고 말겠다. 이 새끼 고개 쳐들고 코 막어. 형사가 손승호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고개를 뒤로 젖혔다. 그리고 손승호의 손에 손뭉치를 쥐어주었다. 친일 문학과 민족 정신의 훼손이란 책이 어쨌단 말이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잘 쓴 내용의 책인데 니놈들이 빨갱이 짓으로 몰아친단 말이냐. 이거야말로 친일파 놈들이 작당에서 꾸며드는 가당치는 연극이다. 각계각층에 도사리고 있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은 저희 놈들을 서로서로 보호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작당을 하고 있는 것이다. 편집을 하고 표정을 보았을 뿐인 나를 이렇게 다룰 때 정작 필자와 사장은 어떻게 다루고 있을 것인가. 그들은 이미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나보다 나이가 아래였던 필자 신기식, 그는 원고를 쓸 때 이런 순환이 닥칠 것을 예상했고 각오했던 것일까. 책으로 남겨질 이유가 분명한 그 내용과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그런 막중한 일을 해냈다는 사실 앞에서 나는 얼마나 부끄러움과 열등감을 느꼈던가. 신기식이여, 당신이 해낸 그 장한 일에 비하면 이까지 수는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마땅히 칭송을 받아야 될 일을 해놓고도 정작 범죄 당사자들 손에 이런 꼴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지만 현실이 이럴수록 그런 책은 더 필요한 것 아니겠소. 견디시오, 꿋꿋하게 견디시오. 나도 당신의 책을 만든 보람만으로 이 수모와 분함을 견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오. 손승호는 건건하고 비릿한 피를 자꾸 목으로 넘기며 신기식이 해낸 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효론 시건방진 새끼. 친일파가 너네 할애비를 죽였냐 애비를 죽였냐. 어따 대고 시비냐 시비가. 내가 친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 내 한 몸 버려 민족과 나라에 다소나마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나를 희생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나선 것이다. 이런 유명한 이광수 선생님의 말씀을 니놈은 듣지도 못했어? 바로 그런 애국자들을 친일파다 민족 반역자다 하고 물어뜯는 놈들은 다 빨갱이 새끼들이야. 너 이 새끼 코피 그칠 동안에 자백할 생각이나 해도. 형사가 손승호의 머리를 쥐어받고 돌아섰다. 가지가지 봄꽃들이 시새움하듯 제각기 맘껏 꽃피움했다가 신압으로 시든 꽃잎들을 떨어뜨리면서 파릇파릇 새 잎들을 피워내며 봄을 떠나보내고 6월이 시작되면 들녘에 hun기는 여름을 알리면서 뽀또랑 옹기 품은 물속에는 배불뚱이 올챙이들이 하나뿐인 꼬리를 부산스레 흔들어대며 용케도 헤엄질을 치고 있었다. 갓 깨어난 병아리들이 노란 주둥이들을 열며 삐약거리며 어미닭을 쫓아 종종 걸음을 치고 북으로 추위를 몰아내는 남풍에 실려온 제비가 집짓기에 분주한 날갯짓을 쉴 틈이 없을 즈음이면 모든 농가들도 일손이 모자라 토방에서 게으른 늦잠을 자고 있는 검둥이의 엉덩이도 차서 일으킬 지경이었다.
고급 들녘이고 중도 들판이고 모내기가 한창이었다. 논 여기저기에 머리를 맞댄 사람들이 열댓 명씩 오글거리고 어허이! 다음 주를 놓세 그려! 얼싸 좋네 심을 써서! 모내기줄을 맞들어 옮기느라고 화답하는 소리가 어기차게 울려 퍼지며 긴 여운을 남기는 들녘에는 모의 초록빛만큼이나 싱싱한 생기가 살아올랐다. 추수를 앞둔 들녘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비압은 바람결에 넘실거리는 것이 장관이라면 넓이나 넓은 흙덩이일 뿐인 땅에 사람들의 생기가 어우러져 푸른빛으로 채워가는 모내기도 그에 못지않은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소작인들은 비록 장리변을 내서 치르는 모내기였지만 모내기를 하는 마당에서는 빚 걱정 말끔히 있고 일손에만 신명이 올랐다. 빚에 쪼들릴 때 쪼들리고 소작료를 빼앗길 때 빼앗기더라도 그들은 하늘의 뜻에 따른 일의 즐거움에 만취하는 것이었다. 장인이 일 자체의 의미에 몰입하는 것처럼. 그런데 금년의 모내기는 예년과 달랐다. 농지개혁이란 것이 비록 기대했던 것만큼 논맞이기가 많지 않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위치가 달라지긴 했지만 이제 자기네 논밭에 자기네 농사를 짓게 된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상환금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끝도 한정도 없이 빼앗겨야 하는 소작료에 비하면 그건 전혀 근심거리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금년의 모내기는 여느 때 없이 활기차고 신바람 났고 그 기운이 들녘마다 넘쳐 들녘에는 팽팽한 꽹가리 소리가 파문을 짓고 탄력 좋은 잡가 타령이 물려오를 이루었다. 계엄군 병력반이 역 앞마당에 집결해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주둔지 보성군을 떠나는 참이었다. 송별식을 마친 100여 명은 차례로 역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뒤를 읍장을 위시한 관공서장들과 유지들이 따랐다. 기차가 성난 황소처럼 검은 몸체를 플랫폼으로 뒤밀어왔다. 중대 차렷! 사령관님을 향하여 받들어 총! 인솔자 강상사가 구령을 붙였다. 사병들이 기계처럼 동작을 하고 백남식이 경례를 받았다. 장병제군, 목적지까지 질서 정연하게 행동하기 바란다. 이상. 다시 받들어 총의 경례가 끝나고 강상사가 사병들을 향해 소리쳤다. 1분대부터 승차! 군인들은 빠른 동작으로 줄지어 기차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다 타자 기차는 곧 출발했다. 읍장이와 유지들은 멀어지는 기차를 향해 손들을 흔들었다. 그러나 백남식 혼자만은 꼿꼿이 선 채 기차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단단한 체구는 더 야무져 보이고 그 미동도 하지 않는 똑바른 자세는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도록 엄격성을 지닌 표본적인 군인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의 속은 겉과는 정반대였다.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계엄사령관이란 직책이 주둔군 지휘관으로 변했고 그에 따라 소나기에 지고 있던 막강한 권한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허망한 꼴을 당했는데 이제 병력마저 반으로 줄어들고 말았으니 꼴은 더욱 초라하게 되고 그는 허전함과 함께 누구에겐지 모를 우라를 씹어대고 있었다. 내가 저 기차로 떠났어야만 체면 유지가 되는 건데. 그는 중도들판을 가로지르고 있는 기차를 바라보며 어금니를 물었다. 그런데 현대의 명령은 별명이 있을 때까지 주둔하라는 막연하고 우라통 치미는 것이었다. 빨갱이 놈들은 눈 씻고 찾아도 없다고 다 선멸된 것이 틀림없다고 보고했지만 상부에는 먹혀들지 않았다. 백남식은 자신의 속이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걸어 역을 나갔다. 그러면서 그는 할 일도 별로 없는데 그 일이나 해치울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꼭 먹고 알 먹는 일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해치울 수 있게 되어 있는 일이었다. 그는 사치 부푸는 걸 느끼며 짐을 꿀떡 삼켰다. 도벌대장 임만수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 떠나갔다. 그는 떠나기 전에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곤욕을 한바탕 치렀다. 남원장 춘심이가 애를 뱉다며 그의 옷깃을 틀어잡은 것이다. 아니 요런 미친년 봤나? 기생년 뱃속에 든 아새끼가 누구 새끼인지 알게 뭐야? 내 새끼라는 증거를 대이냐나? 임만수는 푹 꺼진 콧등에 있는 대로 주름을 잡으며 눈을 부릅떴다. 여자를 곧 걷어차기라도 할 기세였다. 그것이 무슨 복장 터지는 억울한 소리다요? 나가 임 대장님 봄서부터는 몸 깨끄머니 간수한 것이야. 우리 식구들이 다 아는 일인데 어째 인자 와서 나를 잡념 맹글고 그요. 분하고 애터져 환장 먹었어. 춘심이는 몸을 사려가며 눈물 젖은 목청을 뽑아냈다. 그녀의 말은 전혀 거짓이 아니었다.
이년아 아가리 닥쳐! 너희들이야 다 한패거리니까 니년 편드는 것이야 뻔한 일이고 요새 기생년이 한 남자만 보는 년이 어디 있어. 그것도 말이라고 씨부리면서 날 골탕 먹이려고 해? 이년을 팍 그냥! 임만수는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며 주먹을 지켜들었다. 엄마, 그것이 무신 쌍스런 소리다요. 잡기생만 드글드글한 서울서 살다 본게 나도 잡년으로 배는 갚는디. 여그넌 전라도 땅이요, 전라도 땅. 시상이 지아무리 변여도 안직거정은 시퍼런 춘향이 절개 지킴서 기생질 해먹는다 그 말이요. 새침해진 춘심이는 주인 여자 옆에 붙어서서 야무지게 입을 놀렸다. 왔다 우리 춘심이 말 한번 찰방지고 쌈박하니 잘한다. 하문 전라도 춘향이꼴 기생이면 절개 하나야 평양 기생이 당하겠냐 진주 기생이 당하겠냐. 그 절개 깨끗한 것이야. 나 염상구가 보증 서재. 염상구가 과장된 몸짓을 하고 들어서며 목청을 드높이고 있었다. 그는 주인 여자가 뒤로 보낸 사람의 연락을 받고 오는 길이었다. 아 염단장 마침 잘 왔어. 아 글쎄 전년이 재수없게 내 새끼를 뺐다고 적지니 어떻게 좀 해보시오. 임만수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반색을 했다. 어메, 아무리 천원 기생이라도 2년 전년 하지 마시오. 나도 어메 앞에 있는 몸이고 투표권도 있는 몸이요. 어느새 춘심이가 길을 세우며 내쏘는 말이었고 둘러선 기생들도 안심이 된 얼굴로 킥킥거리며 웃었다. 나가 묶었는디. 염상구가 임만수와 춘심이의 중간쯤으로 들어서며 목청을 가다듬고는 춘심이니 참말로 임대장님 애를 뵀냐. 마치 재판관 같은 태도로 물었다. 야,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구만이라. 춘심이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어이 월매, 자가 그동안에 임대장님 한 사람만 본 것을 자네가 보증 쓸 수 있겠는가. 염상구는 주인 여자에게 물었다. 하모니라 10분이라도 쓰제라. 아니 염단장 지금 뭐라는 거요? 임만수가 염상구의 팔을 붙들었다. 어허, 뭘 하는지 보면 모르겠어. 꾀인 일 잘 해결보자는 것 아니겠소? 염상구가 가는 눈으로 임만수를 쏘아보듯 했다. 임만수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고개를 돌렸다. 허먼, 춘심이 뱃속에 든 것이 임대장 씨가 영축 없는디. 그려, 춘심이 니는 뭘 어째도라는 것이냐? 그게 무엇이냐? 법도대로 머리 올려갖고 서울로 들고 가든지 그리 못하면 아그 키우고 살 미천을 장만에 내든지 혀야제라. 춘심이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모두가 다 듣게 또박또박 말했다. 아니 전년 뻔뻔하기가 소가죽 낯짝이네. 이년아 할 때마다 화대 꼬박꼬박 받아 챙겼으면 애새끼 베고 안 메고는 니년이 책임질 문제 아니냔 말이야. 이런 쌍년이 어디다 대고 개소리치고 지랄이야 이거. 임만수는 곧 춘심이에게로 내달을 기세였다. 에헤, 점잖창게 이러들 마시오. 임대장이 하룻밤 번개집을 한 것도 아니겠고 얼굴이 마음에 들었든지 니노지가 마음에 들었든지 간에 춘심이가 마음에 들어 맷다리고 끼고 자다가 애를 뵌 것인께 뒤끝을 깨끗하니 허고 떠나는 것이 남자 도리가 아니겠소. 염상구는 임만수에게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아니 염단장 당신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기요? 난 그리 못하겠어. 임만수는 얼굴색이 싹 변하며 염상구에게 저기를 드러냈다. 그리 못하겠으면 여기 못 떠나요. 염상구의 얼굴도 살벌하게 변했다. 뭐라고? 나 말 똑똑하니 들으시오. 인자 계엄도 풀려불고 당신은 토벌대장도 쥐족도 아닌 타양에 떨어져 나온 순사여 순사. 그러고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전라도 허거도 남도고 남도 허거도 벌교야 벌교. 전라도법 1년 넘게 묵었으면 순천 가서 인물 자랑 말고 여수 가서 멋자랑 말고 벌교 가서 주먹 자랑 말라는 말 정도야 귀뚱냥 하셨겠지. 여기가 바로 그 벌교고 벌교 주먹 오야봉이 바로 이 염상구야. 이 염상구 비웃장 극들 말어. 그 족같은 계엄령 땀새 쪽간 죽어지는 척 했는디 인자는 요 벌교 바닥이 싹 다 내 것이오. 순사 하나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서 통통배로 여수까지 실어내는디 한나절이고 돌덩이 매달아 바다에 처박아 불면 깨끗하니 괴기밥이오. 처자석 있는 서울로 고이 살아가려면 춘심이가 말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쓸 것이오. 어쩌시겠어? 염상구는 목소리를 높이는 일 없이 말해 나갔다. 그러나 그 어조는 싸늘했고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염단장 어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임만수는 완연히 당황한 기색이었다.
나도 그런 막 가는 말 안 하고 웃는 낯으로 작별하고 잡힌 사람이요. 근데 당신이 나보고 그런 말 하게 맹글었어. 더럽고 짜잔하게 꼬랑댕이 빼려고 허들 말고 남자답게 싸게 하나를 골라. 어떤 것으로 고르시겠어? 데려갈 수는 없고 돈을 줄 수밖에 없는데 얼마면 되겠어? 임만수는 완전히 염상구에게 덜미를 잡혀 끌리고 있었다. 쌀 10가마니까 뭐요? 그 많은 돈을 허먼 얼마를 내실라는디? 그 반의 반이요. 참 족같이 나오네. 염상구는 하늘을 쳐다보며 고웃음을 치고는 하룻밤 십값하고 애뱅값하고는 달보다 이것이여. 기생질도 못 해먹게 생긴 판에 쌀 2가마니 밥 먹고 떨어져라 그 말이여? 그는 침을 내뱉었다. 고개를 신경질적으로 내두르는 그는 금방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위기감을 풍기고 있었다. 임만수는 권총을 차고 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저놈이 만약 칼을 던지는 경우 꼼짝없이 맞을 판이었다. 창피에 앞서 몸을 상하게 될 위험에 빠져 있었다.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칼을 던질 놈이었다. 생돈을 뜯기는 것이 아깝지만 위기는 벗어나고 볼 일이었다. 5가마니요. 아 시끄럽소. 나가 10가마니를 부른 것은 되나캐나 부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오. 다 먼첨 헌 기준이 맞춘 것인데 나가 외서때건태 그리 했다는 거 듣지도 못했소. 요것이 장바닥 흥정도 아니겠고 사람 한평상이 걸린 문제인데 10가마니냐 아니냐 딱 잘라 말으시오. 염상구는 감정이 가라앉았는지 다시 존대를 쓰고 있었다. 염단장, 그게 내가 가진 돈 전부요. 내 편도 좀 들어보시오. 임만수의 꼴이 더없이 초라했다. 저것이 새끼 데리고 먹고 살자면 지 제주에 보나마나 술장실을 할 것인데 그 돈 갖고는 새빵 하나 얻기도 택도 없소. 남치기야 다 채울 방도가 있은께 10가마니 값을 내겠소 어쩌겠소. 채울 방도라니. 아 그것이야 이따가 말할 것인께 대답부터 싸게 하시오. 그럽시다. 10가마니 값을 내기로 합시다. 임만수는 염상구를 쳐다본 채 눈을 껌뻑이며 어물어물 대답했다. 됐소 10가마니. 염상구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치고는 순심아 이 맘은 어쩌냐. 마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주인 여자 뒤에 몸을 반쯤 숨기고 선 춤심이는 얼굴을 두 손바닥에 묶고 있었고 주인 여자가 대신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임만수는 나머지 쌀 5가마니 값을 채우기 위해서 관공서의 장들이나 유지들을 찾아다니는 망신을 감수해야 했다. 권 서장이 1가마니 값, 유 주상이 1가마니 값 하는 식으로 나머지 돈을 마련했다. 그러나 염상구는 임만수를 냉담하게 외면했다. 임만수는 약속한 돈을 남원장에게 치르고서야 부하들을 데리고 벌교를 떠나갔다. 기차가 중도들판을 지날 때 그는 문에 매달려 뭐라고 욕을 퍼부으며 권총을 쏘아댔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벌교 중 상업고등학교가 정식으로 개교되었다. 지난 4월에 문교부가 전국에 고등학교를 설치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었다. 새 학제 변경에 따라 중고등학교를 분리시키는 법은 이미 작년 말에 공포되었던 것이다. 벌교 중학교와 벌교 상업고등학교가 정식으로 개교되었다고 하지만 어떤 새로운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라 기존하는 상업학원에다 뒤늦게 새 간판을 바꿔단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새 교육법만 만들었을 뿐 예산이 없어 학교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는 가난한 나라 살림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였다. 그러나 벌교에 중고등학교가 생겼다는 것은 적지 않은 사건이었다. 우선 군청 소재지인 보성을 덮어 눌렀다는 것이 벌교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했고 다음으로 벌교도 이제 순천만 못지않다는 자부심을 갖게 했다. 일정시대가 끝나면서 편하게 활기가 꺾였던 판에 중고등학교의 정식 인가는 무언가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러나 고등학교가 상업이라는 사실에 다소 논란이 생겼다. 일정 때야 일정 때니까 격리 인력이 필요했지만 일정 때의 호경기가 거의 없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상업고등학교 공부시켜 어디다 써먹을 것이냐는 문제제기였다. 차라리 농업학교로 바꾸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그 의의는 흐지부지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어디 벌교에서만 써먹을 것이냐, 순천, 여수, 광주까지 써먹을 때는 많고 실력만 있으면 서울까지라도 못 올라갈 게 뭐 있느냐. 벌교의 인재들을 여러 곳으로 많이 퍼뜨릴수록 좋은 일 아니냐. 교감이 된 주한규의 이런 주장이
주요했던 탓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아는지 모르는지 안창민네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 열성스럽게 뿌려대던 삐라도 볼 수가 없었고 그 어디에 나타났었다는 소문 한 가닥 들리지 않았다. 농사일에 바삐 쫓기는 사람들은 그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군경마저 그들이 완전 속탕된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그들의 소식이 감감할수록 가족들만이 속이 타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미군 비행기가 비라를 뿌리는 일도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산속에 엄연히 살아있었다. 소주로 분산된 그들은 산마다 비트를 들고 앉아 서로 선을 대고 이동을 하고 은밀하게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동면 상태를 지속시키는 한편으로 조직의 복구로 그들은 전략을 바꾼 것이다. 일체 흔적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다 섬멸당한 것으로 적을 속이고 그래서 모든 상황을 여순병란전으로 돌려놓자는 계획이었다. 그것은 곧 자신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조직 복구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권 소장은 새로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소개를 당해 있던 산골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떼지어 몰려들고 있었다. 좌익의 준동이 전혀 없는 데다가 마침 농사철이 되었으므로 그들의 요구는 타당하고 옳았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무런 생계 대책도 세워주지 않은 채 방치해 오면서 타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는 것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권 소장은 행정력의 강압의 한계를 느끼며 하는 일 없이 나날을 빈둥거리며 지내는 백남식이 부러울 지경이었다. 그런데 행정력의 한계는 곧 드러나고 말았다. 밤을 이용해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한 것이다. 뒤늦게 보고를 받고 조사를 해보니 벌써 3할 정도가 짐을 싼 다음이었다. 권 소장은 남은 사람들에게 산속의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설명하고 도망간 사람들은 다시 잡혀와서 처벌을 받을 거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제3터를 찾아 이미 떠난 사람들을 다시 잡아올 생각은 없었다. 백남식은 순천을 다녀오겠다며 월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해전에 오시거제라. 사복 차림인 백남식의 옷에서 무엇을 떼주는 척하며 송씨는 눈웃음을 쳤다.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 그녀의 눈꼬리에는 서너 개의 잔주름이 부채살로 일어났다. 당연하지요. 백남식은 사복 속에 찬 곤충을 추스르며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권위를 세우고 두 사람의 관계를 자식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백남식은 그동안 송씨를 대하면서 일부러 거드름을 피워왔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해치우기로 작정하고 나자 송씨의 늙음이 갑자기 확대되어 보였고 늙은 교태가 징그럽게 느껴져 그의 감정은 진짜로 무뚝뚝하게 변해 있었다. 백남식은 역으로 가지 않고 다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찹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 나 사령관인데 녹동표 2장만 남겨놔. 자리를 잡고 앉은 백남식은 느긋한 마음으로 커피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다. 말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를 닮아 펑퍼짐한 얼굴이 예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미운 얼굴은 결코 아니었다. 가늘면서 진한 눈썹이 고왔고 언제나 물기가 밴 것처럼 윤기가 흐르는 싱싱하게 붉은 입술이 탐욕을 일으키게 했다. 보름을 깊거나 눈자 위에 그늘 짙은 여자가 그렇듯 도도록한 입술에 혈색 붉은 여자도 그 음기세기로는 족보에 오를 만했다. 그래서 그런지 21살 말자의 눈짓이며 몸짓은 날이 지날수록 달라져 갔던 것이다. 어머니의 눈을 피해 살랑거리는 것이나 단둘이 있기를 원하는 눈치나 그 속셈이 무엇인지는 유리알 들여다보듯 환했다. 소록도 경치가 아주 좋다던데 우리 일요일날 구경 갈까? 이 한마디로 말자와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여럿이서 가는 건 싫어요. 여학교까지 나왔다고 서울말을 흉내내며 그녀가 먼저 한 말이었다. 당연하지. 우리 단둘이 가는 거지. 그녀는 못내 부끄러워하며 이빨로 아랫입술을 물었다. 하얀 이빨에 살짝 몰린 붉은 입술, 그것은 본능에 불을 붙이는 더할 수 없는 자극이었다. 하얀 이빨은 더 하얗게 보이고 붉은 입술은 더 붉어 보이는 그 묘한 성적 조화를 보면서 여자의 입은 또 하나의 그것이라는 말을 새삼스럽게 떠올렸다. 여자의 입이 또 하나의 그것인 것은 이미 관동군 시절에 경험한 바였다. 중국 여자들, 특히 화류계 여자들은 입이 말을 하고 밥을 먹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들은 팔이 큰 여자는 치지 않듯 입술이 푸르거나 메마른 여자도 치지 않았다. 입술이 푸른 여자는 거기가 차고 습하며 입술이 메마른 여자는
거기가 무디고 보드럽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꽃빛으로 붉으면서 윤기 흐르는 입술이 상급일 수밖에 없었다. 사령관님.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백남식은 음탕한 생각을 후다닥 털어냈다. 나왔군. 거기 앉지. 흰 블라우스에 연보라빛 플레어 스커트 차림인 말자를 백남식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저거 입맛 돌게 하네. 그녀는 집에서보다 훨씬 예쁘고 탐스러워 보였던 것이다. 차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말자는 타방 안을 조심하는 눈길로 살폈다. 그녀가 남들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을 백남식은 금방 알아차렸다. 그렇구만. 나가지. 백남식은 시계를 건성으로 보며 일어섰다. 차가 밤골재를 더디게 올라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중도 들판에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흰 점으로 찍혀 있었다. 그리고 밀물이 실린 포구와 무성해진 갈대밭이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 방죽과 함께 중도 들판을 버타고 있었다. 경치 한번 근사하다. 백남식이 불쑥 말했다. 어디 가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옹색스럽게 앉아있던 말자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다. 저기 저 포구하고 들 얼마나 경치가 좋아. 백남식은 굳이 손가락질까지 해보였다. 그렇군요. 아주 멋있어요. 저 경치에 사람들이 없었다면 얼마나 싱거웠겠어. 사람들이 있으니까 경치가 더 근사해졌지. 꼭 한 폭의 그림이야. 그래요. 사람들이 없었으면 심심했을 거예요. 경치를 보시는 눈이 아주 높으시네요. 뭘 그저 그렇지. 차가 구비를 돌면서 경치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백남식은 고개를 돌리며 거만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런데 말이야. 말자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 말자는 금방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대답이 없었다. 왜? 내가 물어선 안 될 말을 물었나? 아니에요. 전 이름만 생각하면 세상을 살고 싶지가 않아요. 말자의 목소리는 물기가 젖어 있었다. 여자 이름으로 별로 좋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 뭐 있나? 이름이야 마음에 안 들면 100번이라도 갈면 되니까. 어서 그 뜻부터 말해봐. 백남식은 더없이 다정스럽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슬그머니 잡았다. 그녀는 흠칫 놀랐고 손을 오그리며 빼내려고 했다. 백남식은 그녀의 손을 더 꽉 쥐며 말했다. 어서 말하라니까. 아버지가 저까지 딸만 셋을 낳게 되니까 더는 딸을 낳지 말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백남식은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차 안을 온통 흔들어댔다. 사람들의 눈이 전부 자기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말자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백남식은 대강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적중한 데다가 딸에게 그런 고약스러운 이름을 붙이고도 딸을 줄줄이 셋이나 더 낳은 꼴을 생각하며 넷째 딸을 또 말자, 다섯째 딸은 또 말자, 여섯째 딸은 또 말자라고 이름 지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는 생각까지 해가며 제풀이에 신이 나고 있었다. 뭐가 그리 우스우세요? 뾰로통해진 말자가 눈을 흘겼다. 왜 화났어? 내 말 들어봐. 셋째 딸한테 말자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넷째 딸한테는 또 말자, 다섯째 딸한테는 또 말자, 여섯째 딸한테는 또 말자 그렇게 붙여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니 말자만 억울하게 손해본 것 아닌가 말이야. 그 생각하고 웃었지. 말자는 그만 빅 웃음을 흘렸다. 그래서 제가 새로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연이라고요. 연희. 연꽃 연자에 계집 희자예요. 연꽃 같은 여자. 좋군. 아주 잘 어울려. 앞으로는 그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러지. 그거 좋아. 백남식은 담배를 피워 물었고 연희는 창밖으로 눈길을 던지며 손에 그대로 남아있는 남자의 감축과 체온을 음미하고 있었다. 온몸을 불붙이는 뜨거움과 온몸을 흔드는 저릿거림이 아직도 정신을 아득한 혼미함 속에 가둬놓고 있었다. 소록도 경치가 정말 그렇게 좋은가? 백남식이 다시 연희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연희는 처음처럼 놀라지 않았고 그리 자연스러울 수 있는 자신에게 놀랐다. 그리고 남녀 관계란 이런 것인가
하고 얼핏 생각했다. 네. 나 환자들이 살아서 그렇지 아주 아름다워요. 섬이야 다 아름답지만요. 나환자들은 한쪽에만 산다면서. 네. 의사들이 사는 데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해수욕장이 아주 좋다던데. 다 아시네요. 그 해수욕장 모래가 아니라 조개 껍질 부서진 것이라고 해서 유명해요. 그걸 덮고 찜질을 하면 신경통이고 풍이고 다 낫는데요. 온도 낮고 습진도 낮고 만병통치겠지. 연희는 쿡쿡 웃었다. 차는 고흥반도의 황토길을 덜컹거리며 달리고 있었다. 논밭에서 일손을 놀리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이 차의 움직임에 따라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며 계속 스쳐 지나갔다. 소록도는 녹동부두에서 건너뛸 수 있을 것처럼 가까웠다. 섬을 뒤덮은 무성한 소나무 숲 사이사이로 흰 건물들이 숨바꼭질하듯 숨어 있었고 맑고 푸른 바닷물이 섬을 에워싸고 있었다. 투명하고 강한 6월의 햇살 속에 전신을 드러내고 있는 소록도는 마치 부자들의 별장지대 같을 뿐 그 안에 한많은 나병 환자들을 품고 있는 슬픈 섬처럼 보이지 않았다. 소록도 뒤로는 여러 섬들이 바닷물을 깔고 앉은 그 층과 색깔을 달리하며 멀어지고 있었다. 듣던 대로 경치가 아주 좋구만. 물도 맑고. 백남식이 배로 오르며 말했다. 이 바닷물이나 저 섬이나 다 슬퍼요. 연희가 뒤따르며 말했다. 슬퍼? 네. 저 섬에 있는 나환자들이 이 바닷물에 많이 빠져죽거든요. 그건 슬픈 게 아니라 기분 나쁘고 재수없는 일이군. 그럼 이 물에 어떻게 해수욕을 해? 백남식이 퉁명스럽게 말했고 눈을 크게 뜬 연희는 그의 뒷모습을 어이없다는 얼굴로 쳐다보았다. 아직 해수욕 철이 일러서 그런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두 사람은 잘 자란 소나무 숲 속에 있는 병원이며 학교를 거쳐 해수욕장에 이르렀다. 거기서 잠깐 발길을 멈추고 가까운 바다와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숲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얼마를 걸었는지 인적 없는 숲속에서 새소리만 들리고 있었다. 좀 쉬도록 하지. 백남식이 풀숲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연희도 약간 간격을 띄어 그 옆에 앉았다. 백남식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희는 시집 안 가나? 백남식은 불쑥 말해놓고 하늘을 향해 담배 연기를 푸 내뿜었다. 나무숲의 초록빛으로 하여 햇빛마저 초록빛으로 물든 숲그늘 속을 담배 연기가 어지럽게 흩어졌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불만 쥐어뜯었다. 난 어때? 연희는 담배 냄새에 섞인 남자 냄새가 왈칵 끼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몸이 뒤로 벌렁 넘어가는 것도 느꼈다. 남자의 입과 몸이 자신의 입과 몸을 동시에 덮쳐왔다. 그녀는 버둥거리며 남자를 떠밀었다. 그러나 그건 마음속에서 뿐이었다. 어느새 두 팔은 남자에게 붙들려 있었다. 남자의 입술이 무서운 기세로 자신의 입술을 빨아댔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남자의 행위가 그것으로 끝나기만을 빌었다. 그러나 남자의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자의 입술이 떨어지는가 싶더니 손이 치마를 헤집고 들었다. 남자의 손이 허벅지에 감촉되는 순간 그녀는 어둠이 끼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제야 이 남자가 말만 총각이었지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여자들을 다루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신의 팔다리는 어디로 갔는지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왜 이래요 왜? 그녀의 절박한 소리는 눈물방울로 떨어졌다. 결혼하자니까.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돼요. 내가 괜찮으면 괜찮아. 여기선 싫어요. 누가 와요. 아이, 오면 총으로 쏴버리지. 제발 여기선 싫어요. 방구석보다 이 숲속이 얼마나 근사해. 이런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그녀의 팬티는 벗겨져 나갔다. 맑고 푸른 숲 그늘 아래 그녀의 연갈빛을 뿜은 흰 하체가 드러났다. 그 위에 털투성이의 억센 두 다리가 겹쳐졌다. 참말로 끝까지 거짓말 허겄어? 한차석이 소리 지르며 쌀이 회초리를 휘둘렀다. 쌀이 회초리는 허공을 가르는 싸늘한 소리를 뿌리며 남자의 등줄기를 후려쳤다. 남자의 몸이 들썩 솟았다가 내려앉았다. 너도 왜 거짓말해? 쌀이 회초리가 다시 날아갔다. 옆에 남자도 몸을 솟구쳤다.
삼배 저고리를 걸쳤을 뿐인 두 남자의 몸은 쌀이 회초리 앞에 알몸이나 다름없었다. 질기고 낭창낭창한 쌀이 회초리는 여지없이 그들의 몸을 파고들어 눈에서 불똥이 튀기는 아픔을 심었다. 몽둥이나 가죽혁대나 그 어느 것이 맞을만 할까마는 쌀이 회초리의 매맛은 특히나 맵고 독하기가 명이나 있었다. 몽둥이처럼 얼병도 들게 하지 않고 가죽혁대처럼 살을 찢지 않으면서도 쌀이 회초리는 몸에 찰싹 감겼다가 튕겨나가며 번개 뿌리이는 아픔을 남겼고 그 아픔은 살이 푸득푸득 뛰면서 비비 틀리는 새로운 아픔으로 바뀌어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쌀이 회초리는 초보 단계의 고문 도구인데도 그 효과가 아주 좋았다.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쌀이 회초리질 20번 이상을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일본 놈들은 쌀이 회초리질을 즐겼다. 싸게 말혀. 누구 빨갱이제? 아니란 깨라. 그냥 탕이었단 깨라. 하모니라 조합해서 어쩔 것이오. 두 남자는 다투듯이 말했다. 이 새끼들 시끄러. 그러면 어제 신고를 하냐? 한차석은 또 연거푸 회초리질을 해댔다. 두 남자가 박자를 맞추듯 비명을 토하며 몸을 들썩들썩했다. 흙이 좋은 말로 당했다는 것이지. 너희들은 틀림없이 빨갱이 세포여. 여기 유로 놈들은 하나도 믿을 놈들이 없어. 쌀이 때 얼마든지 있은 게 어디 누가 이기는가 보더라고. 너 빨갱이제? 한차석은 갑자기 소리치며 쌀이 회초리를 휘둘렀다. 공평한 배급을 하듯 한 차례에 2번씩이었다. 웜에 미치겠는가? 아니란 깨라. 어째 세 사람 자꾸 이러요. 시끄러. 빨갱이제? 다시 쌀이 회초리가 날아갔다. 참말로 아니란 깨요. 에이, 너무하시오. 싸게 불어. 빨갱이제? 또 쌀이 회초리가 바람을 일으켰다. 한 번 매질을 하기 시작한 한차석의 감정은 점점 뜨겁고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확신도 더 뚜렷해지고 있었다. 헤헤, 요것이 무슨 난립한 굿이여. 한차석. 느릿한 어조이긴 했으나 커다란 목소리가 지소한을 울렸다. 때마침 회초리를 내려치던 한차석은 후다닥 몸을 일으켰다. 지소장 이근술의 웃음기 가신 얼굴이 그의 눈앞을 막았다. 한차석은 쌀이 회초리를 든 소나귀에서 스르르 힘이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지소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셨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화가 났다는 표시였고 지소장이 본소에서 돌아오기 전에 기어코 자백을 받아내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아이고 왜 지사장님. 우리 좀 살려주시지요. 두 남자는 지소장에게 쭈르르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렸다. 얼른 이러들 나시오. 일어나서 걸상에다 앉으시오. 이근술은 두 남자에게 이르고는 어쩐 매질이오. 한차석을 엄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산빨갱이한테 보리쌀을 장만해준 빨갱이 혐의구만요. 한차석은 공비도 아니고 빨치산도 아니고 산빨갱이라고 했다. 확실한 자액이라도 법으로 처리하면 될 일인데 민간인을 혐의만 갖고 매질은 무슨 매질이여. 나가 있으시오. 이근술이 한차석을 외면해버렸다. 빙신 팔푼이 같은 새끼. 네 같은 놈만 있다가는 빨갱이 새끼들한테 나라 폴세 망해먹었다. 한차석은 끙 힘을 쓰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이근술 밑에서 이근술식으로 했다가는 도대체 빨갱이 세포 하나 잡아낼 수 없고 그러다가는 점수 따기는 다 글러 승진이고 뭐고 없이 차석으로만 한평생을 보내야 할 판이었다. 그래서 이근술 없는 사이에 한 건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내일이나 올 줄 알았던 그 물건이 예상보다 빨리 들이닥치고 말았던 것이다. 자, 요쪽으로 오시오. 이근술이 자기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두 남자는 앉았던 걸상을 들고 이근술의 책상 앞으로 옮겨갔다. 어째 많이 맞았소? 이근술이 평소에 웃음기 담긴 얼굴로 부드럽게 물었다. 야, 그냥 그리. 한 남자가 오물거렸고 다른 남자는 그저 고개만 끄덕거렸다. 너무 섣프게 생각들 마시오. 한차석도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좌익을 막으려다 본 게 그리 된 것이오. 알고뿐만이라. 하모니라. 두 남자는 거의 동시에 대꾸했다. 이근술은 두 남자의 재빠른 동의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의 살이 아픈 매질을 당하고 그 아픔이 미쳐 가시기도 전에 매질당한 감정을 풀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다만 그들은 경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정을 가장할 뿐이었다. 그는 그 허약한 가식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괴로웠다. 그래서 그는 일정 때부터 때리는 짓을 하지 않았다.
그 억지는 생사람을 잡기 일쑤였고 그렇게 해서 밥 빌어먹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매질하지 않아서 잡아야 될 범인 못 잡은 일 없었고 풀어야 할 사건 못 푼 일 없었다. 마음의 아픔은 살의 아픔보다 몇십 갑절 지나고 즐겨서 평생을 가는 것이었다. 대를 물리는 원한은 마음에 담긴 것이지 살에 박힌 것이 아니었다. 보리쌀을 가져간 것은 언제요? 어저께 밤이구만이라. 얼마나 가져갔소? 우리 집소 한 말, 이 사람 집소 한 말, 그렇구만이라. 몇 사람이 왔을게요? 시 사람이더만요. 아는 사람들입디요. 둘은 모르겠고 키가 땅 닮은 대장은 금시 알아보겠더만이라. 키가 땅 닮은 대장? 야, 이름은 모르겠고 벌교 사람인지라. 혹여 하대칠한 사람 아닙디요? 이름을 듣고 본 게 그런 상식구만이라. 어저께로 몇 번째 왔습디요? 여기 떠난 일은 처음이구만이라. 무슨 말하고 간 것 없소? 3시 이상 되면 꼭 갚는다거라. 그 말을 믿소? 안 갚겠다 말보다면 낫지만 어째 믿기하고 간지라. 보리쌀 뺏긴 것 억울하들 않소? 금메라. 그것이 무슨 소리야? 지사장님 앞인께 거짓말은 못하겠고 그 사람들이 여기 차지하고 있을 동안에 우리한테 워낙에 잘해줘놓기로 억울하단 맴은 별로 안 드는구만이라. 다 됐구만요. 인자 돌아가시시오. 이근술은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지는 않았다. 그것은 괜한 트집일 뿐이었다. 유도신문이 섞여있는 자신의 질문에 남자는 아무런 대비 없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 대답에는 그가 좌익이라는 혐의나 세포라는 의심이 전혀 가지 않았다. 그의 솔직은 오히려 의심을 살 정도였다. 그걸 안 믿으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다만 그 남자의 좌익에 대한 호감은 경찰의 감정을 끌기에 딱 좋았다. 그러나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였다. 좌익이 호감을 산 것은 좌익의 노력의 결과였고 경찰이 호감을 사지 못한 것은 경찰의 책임이었다. 경찰이고 군인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그 엄연한 사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말단에서부터 위에까지 층층이 우격다짐이고 억지 춘향일 뿐이었다. 한차석은 좌익의 호감을 우익의 호감으로 바꿀 생각은 않고 오히려 매질을 해서 괜한 사람들을 좌익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이근술은 그런 사람들과의 경찰 노릇에 또다시 염증을 느꼈다. 병력을 다시 반으로 줄이면서 백남식도 벌교를 떠나게 되었다. 출근을 하면서 송 씨에게 이틀 후에 떠나게 되었음을 알렸는데 바로 그날 밤으로 셋째 딸과의 관계가 문제거리로 등장했다. 그리 되리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떠난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연희는 그동안 감추어왔던 자신과의 관계를 털어놓았을 것이다. 딸의 말을 듣고 송 씨의 속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또한 뻔한 것이었다. 그런 것은 이미 계산 속에 다 들어있었던 것이어서 백남식은 여유만만하게 송 씨를 상대할 수가 있었다. 아이고 매 요런 승한인중 몸이 안 좋아 기운이 떨어진 줄 알았더만 그것하고 딴짓하니라고 그랬었더만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나가 잘못 먹여서 그런 줄만 알고 괴기반찬 해댄이라고 발사시만 했지. 그것하고 그리 되었으면 얼른 그 소식 알리고 나하고는 그 짓을 끊었어야지 사람 도리제. 무슨 징하고 드럼만 보러 그럴 수가 있는 일이여 금매. 송 씨는 목소리도 높이지 못한 채 자신의 가슴을 치다가 백남식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했다. 그러나 백남식은 그런 송 씨는 아랑곳 없이 비시식하게 웃으며 담배 연기만 풀풀 날리고 있었다. 아, 말 좀 해봐. 그것이 무슨 신분지. 그 말을 꼭 들어야 하겠소. 지금 중요한 건 딸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 그까지 말이 무슨 소용있어. 아니요. 그 신부가 하도 더럽고 요상여서 듣고 넘어가야 쓰겠어. 그런 행포하는 남자한테 내 딸을 어찌 맡기겠어? 아, 안 맡기면 나도 줬소. 나야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딸이야 처녀 아니란 소문나면 시집가기 곤란하겠지만. 자꾸 그것이 사람의 헐소리야? 송 씨는 또 자기의 가슴을 쳤다. 그 말도 듣고 싶다니까 하겠소. 아니요. 안 듣고 잡아. 송 씨는 그만 우는 얼굴이 되어 두 손을 저어대고 고개를 흔들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려 우리 딸을 어쩔 심판이요? 송 씨가 한숨을 토해냈다. 어째야 좋겠소? 뭐시오? 송 씨는 정신이 번쩍 들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응당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다.
저놈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그 망할 놈의 은기가 딸년 신세 망치게 만들었구나. 송 씨는 뒤늦은 후에 발등을 찍고 싶었다. 그리고 백남식을 당장에 와드득 쥐어뜯고 싶었다. 그러나 그나마 딸년의 신세를 생각해야 했다. 자신과의 관계를 덮기 위해서도 딸년을 위해서도 백남식을 사위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만약 그의 비위를 거슬려 그가 돌아서서 입을 놀려대는 날에는 자기는 자기대로 딸년은 딸년대로 죽게 될 판이었다. 애미와 딸년이 같은 남자한테 놀아났다는 소문 앞에서 살아날 길은 없었다. 그건 곧 집안이 끝장나 버리는 일이었다. 저놈은 그것을 훤히 다 알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송 씨는 참담한 마음으로 그러나 현실적인 손익 앞에서 침착을 회복했다. 내 딸을 맡아주소. 송 씨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하대를 쓰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백남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것이야 좋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무슨 내가 군인으로 떠돌다 보니 무일푼이요. 그것이야 나가 알아서 하겠네. 어차피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송 씨는 선뜻 말했다. 아니, 장가갈 미천을 말하는 게 아니오. 장가를 들어 처자를 거느리자면 나도 남들을 앞질러 빨리빨리 출세도 해야 하고 위험하게 앞에 나서서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안전하게 뒤로 빠지는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그러자면 톡톡한 재산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오. 그래서 우리 재산을 떼더라고. 송 씨는 긴 꼬챙이로 머릿속을 깊이 쑤시는 것 같은 날카로운 현기증에 휘둘렸다. 저것이 생김새민키로 독하고층은 도적놈이구나. 내년이 독사한테 물렸구나. 송 씨는 헝클어진 감정을 가다듬으려고 속입술을 씹었다. 반은 너무 많고 반의 반만 주시오. 뭐죠? 마침내 송 씨가 소리쳤다. 싫으면 그만두시오. 나 혼자 좋자는 게 아니라 딸년도 좋자고 한 말인데 싫으면 별 수 없지요. 사위도 자식인데 재산 좀 나눠줘서 뭐 나쁠 것 있겠소. 뭐 하여튼 싫다니까 나도 다 싫소. 결혼 얘긴 없었던 걸로 하고 나 그만 자야겠소. 백남식은 벌렁 누워버렸다. 반에 반은 너무 많고 그 반이면 뭐 적은가? 송 씨의 다급한 말이었다. 관두시오. 다 필요 없어. 백남식이 버럭 소리질렀다. 송 씨는 머리를 방바닥에 박치고 싶었다. 딸년 주고 재산 뺏기고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알았네. 그려세. 송 씨는 맥이 탁 풀린 소리를 흘리며 일어섰다. 서로 좋도록 일이 잘 풀렸으니까 인자 연이나 들여보내시오. 방문을 옆으로 밀려던 송 씨는 문득 고개를 돌렸다. 연이? 말자 새 이름이 연희요. 송 씨는 전신을 후들후들 떨며 간신히 방문을 밀치고 있었다. 6월 중순을 넘기면서 더위는 완연해지고 있었다. 날씨처럼 김보모의 마음도 나날이 후텁지근할 뿐이었다. 일요일이라서 늦은 아침을 먹은 그는 문턱에 다리를 걸친 채 편지를 읽고 있었다. 심재모한테서 온 것이었다. 심재모의 편지는 앞에 안부를 빼고는 순덕이라는 여자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다. 5장의 손수건을 보냈던 미지의 주인공이 자기를 찾아온 연유와 함께 지내게 된 사연을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었다. 아직 잔당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수가 극소수여서 토벌작전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머지않아 있을 부대 이동에 그 여자를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라 고민 중이라는 말로 편지를 끝맺고 있었다. 그 여자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도움을 청하는 것인지 특별한 용건이 없는 안부 편지에 그냥 자기의 생활을 적은 것인지 구분하기가 모호했다. 김범우는 편지를 문턱 위에 놓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별로 싫지 않으면 결혼할 일이지. 그는 담배를 빨며 생각했다. 심재모가 그 여자를 몇 개월 동안이나 옆에 두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만의 행위 같지는 않았던 것이다. 남녀 관계라는 것은 묘한 것이었다. 자신의 경우를 보더라도 결혼 전에 딱히 마음 사로잡게 좋은 게 없이 중매로 결혼을 했어도 살붙이고 살다 보니 부부만 아는 깊고 얕은 정이 생겨나고 쌓이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은 만들며 사는 것이라고 했고 만들면서 사라지는 정은 있어도 까먹으면서 사라지는 정은 없다고 했는지도 몰랐다. 아버지의 필요가 앞섰던 자신의 결혼도 아무 탈 없이 세월을 쌓아가며 자신을 어느덧 새 아이의 아버지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남녀 관계의 묘함은 혈연 관계나 우정 관계와는 다르게 육체라는 것이 접착제 역할을 함으로써 그 농도나 밀도가 우정 관계는 물론이고 혈연 관계보다도 강하고 진해지는 것 같았다. 자유연애라는 말이 떠돈 지는 꽤나 오래되었지만 그것은 말뿐이었고 세상은 아직도 중매로 결혼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임을 찾아 그 먼 길을 찾아간 고향 처녀의 과감성이 놀랍고 그러지 않을 수 없음을 마음이 치근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어지간하면 심자모가 그 처녀를 아내로 맡기를 바랐다. 그러나 한자리에 앉았으면 농담삼아 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편지로 쓰기는 난처한 내용이었다. 말과 글의 차이 때문이었다. 김범우는 담배를 빨며 화단에 하염없는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비좁은 화단에는 분꽃, 채송화, 맨드라미, 칸나, 접시꽃 같은 여름꽃들이 그득 피어 있었다. 깜방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더울까. 그는 이약송과 손승호를 생각했다. 그들의 면회는 계속해서 되지 않았다. 선생님,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김범우는 눈길을 모았다. 송경이가 화사하게 웃고 서 있었다. 응? 어쩐 일인가? 어쩐 일이긴요, 선생님. 손 선생님 일이 걱정돼서 또 왔죠. 그런가? 면회는 아직도 안 되네. 선생님, 앉으라는 말씀부터 좀 해보세요. 송경이는 서운한 척 표정을 바꾸며 눈을 흘겼다. 앉아. 앉고 싶으면 앉을 일이지 꼭 권해서 앉아야만 맛인가? 김범우는 또 달갑지 않은 생각을 하며 담배를 비벼 껐다. 그 서양식을 흉내내는 언행도 마땅찮았고 입으로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도 대접은 여자로 받기를 원하는 태도도 마땅찮았다. 편지를 읽으셨던가 보죠? 송경이 눈길이 편지에 꽂혀 있었다. 김범우는 새 담배에 불을 붙이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집에서 온 거예요? 송경이는 채듯이 빠르게 편지를 집어갔다. 원, 저렇게 무교양하고 천박할 수가 있나? 절제라고는 없이 풍겨대는 그녀의 여자 냄새에 김범우는 역겨움을 느꼈다. 그녀가 풍기는 여자 냄새를 감지한 것은 두 번째 만나게 되면서부터였다. 처음에 그녀를 집으로 들여온 것은 손승호였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이 손승호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나 뵙겠다며 굳이 따라온 것이었다. 사무실이 화신백화점 뒷골목인 손승호가 종로통에서 그녀와 마주쳤고 그녀의 아는 체에 따라 다방으로 갔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신과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이 나온 것까지는 하등 이상할 게 없었다. 그런데 자신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녀가 왜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인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죽은 금융조합장 딸이라는 말에 그저 아는 척했을 뿐이고 존경함이란 10대 후반의 나이에 흔하게 갖게 되는 감상이겠거니 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녀는 두 번째부터 당돌할 만큼 노골적으로 여자 냄새를 풍김으로써 존경이란 뜻을 확실하게 깨닫게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회사로든 집으로든 불쑥불쑥 찾아왔다. 오늘도 그녀는 손승호를 빙자해서 찾아든 것이다. 집에서 온 편지가 아닌데요? 다행이라는 뜻인지 어쩐지 송경이는 얄궂은 웃음을 흘리며 편지를 던지듯 놓았다. 그게 실례된 일인 줄 모르느냐고 나무랄까 하다가 김범우는 마음을 닫아버렸다. 그럴 만한 관심도 없었고 그녀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았던 것이다. 선생님,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송경이는 영양 좋은 복숭아빛 얼굴에 여자 냄새 진한 웃음을 환하고도 야하게 피워올리며 감겨드는 콧소리를 섞어 물었다. 일요일 아닌가? 아시는군요. 선생님, 집에만 계시지 말고 정릉이나 우이동 골짜기로 나가요. 손 선생님 때문에 상하시는 속 제가 위로해드릴게요. 제가 새로 쓴 시도 들어주시고요. 난 곧 회사로 나가야 돼. 사건 취재를 떠나야 하니까. 김범우는 무뚝뚝하게 말하며 불끈 일어섰다. 10일 1950년 6월 25일 이지숙은 눈이 뜨이자마자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안전뱅이 책상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라디오를 켰다. 북괴군들이 38선 전역에 걸쳐 대거 남침을 감행해왔습니다. 잡음과 함께 라디오가 토하는 말이었다. 태평스럽게 하품을 하고 있던 이지숙의 동작이 순간적으로 딱 멎었다. 이 불법 남침을 격퇴하기 위하여 국군은 즉각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추호도 동요하지 마시고 생업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충격을 겨우 수습한 이지숙은 허겁지겁 라디오 볼륨을 낮추었다. 아나운서의 소리가 도망치듯 까마득하게 멀어지면서 지글지글 끓는 잡음만 더 소란스러워졌다.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 그런 반사적인 행동이 오히려